제목이 통일 미래 설계예요.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리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저는 통일 미래를 설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통일 미래를 설계한다고 말하는 사람들, 저는요, 사이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통일 미래는요, 지금 이 자리에서는 설계할 수 없는 문제라고 저는 개인적 생각을 하고 있어서, 야, 이거를 어떻게 되나 하다가 이제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은 통일 미래를 설계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나는 무슨 얘기를 할 것인가, 이런 내용들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페이지에서 좀 이런 걸 좀 적어봤습니다. 설계라고 해가지고요, 제가 이제 학부 때 제 전공이 깜짝 놀라실 텐데요. 학부 때 제 전공이 건축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혀 엉뚱한 길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제 건축학과에 가면은요, 1학년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제 제가 다닐 때만 해도 이제 컴퓨터 그래픽이 많이 발전이 안 돼 있었던 이럴 때 해가지고, 그때만 해도 다 손으로 그리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1학년 때 하는 것이 뭐냐면 이제 그 연필로 직선을 똑바로 긋는 것만 합니다. 또 일정한 굵기, 일정한 두께로 똑같이 긋는 이것만 1년 내내 합니다. 하다가 이제 2학년 때 올라가서 처음으로 하는 설계가 뭐냐면은 이제 저기예요. 주택 설계예요. 그래서 이제 큰 이제 구상 가지고서 이제 각자 학생들이 이제 나는 이런 집을 설계할 거 해서 설계를 딱 해가죠. 그때 저도 잊지 못하는데 2학년 1학기 설계 시간, 설계 교수님을 만나가지고 제가 이제 구상한 것들을 쭉 말씀을 드렸는데, 그 교수님의 첫 번째 질문, 이 집에는 네가 설계한 이 집에는 누가 사느냐? 저는 생각보다 하지 않았어요. 여기에 누가 살지는 전혀 생각 없이 그냥 이런 집, 이런 평면, 이런 모양, 뭐 2층, 3층, 뭐 집은 몇 평, 정은 어떻게, 이런 것만 하고 있었는데, 그분의 첫 질문이 뭐였냐면은 이 집에 누가 사느냐? 저는 답을 못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자, 우리가 자그마한 40-50평짜리 집을 하나 설계할 때도요, 이 집에 20, 30대 젊은 사람들이 사는지, 60대, 70대 나이 드신 분이 사는지, 혹은 이 부부가 아이가 어린지, 아이가 컸는지, 이 부부의 성격이 무엇인지, 이러한 것들이 종합적으로 있어야지만 설계가 가능한 것인데, 전혀 그런 거 없이 그냥 한 겁니다. 그래서요, 설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적겠습니다. 컨셉이라고 하는 겁니다. 개념. 내가 설계하고자 하는 이거를 나는 어떤 개념으로, 내가 주택을 설계한다고 하면은 이 집에 누가 살고, 연령대는 어떻게 되고, 남성인지 여성인지, 구성원은 어떻게 되는지, 이러한 것들을 기반해서 자기의 컨셉을 가지고서 설계를 해야 되는 거구나. 이걸 제가 이제 2학년 때 배웠습니다. 저는요, 마찬가지로 통일 미래, 사실 통일 미래를 설계한다는 거는 이 지구상에 몇 개 없죠. 그죠? 분단되어 있는 나라가 몇 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통일 미래를 설계한다는 거는요,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요, 설계에서 컨셉이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하는 것처럼 통일 미래를 설계할 때는요, 다른 무엇보다 인면이 어떻고 평면이 어떻고, 그래서 통일되면은 막 나라 경제가 어떻게 되고, 북한의 지하자원 이런 얘기들, 그죠? 많이 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눈에 보이는 이런 거 이외에 설계에서 컨셉이 중요한 것처럼 저는 통일의 설계에서 저는요, 철학이 저는 가장 기본적인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철학에 기반해서 우리나라, 우리 조국의 통일에 대한 미래를 설계할 것이냐. 저는 그래서 제일 먼저 좀 철학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철학은 보통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전쟁을 통한 통일할 것이냐, 평화적 방법으로 통일할 것이냐, 아니면은 사회주의로 통일할 것이냐, 자본주의로 통일할 것이냐, 아니면은 사회주의, 자본주의가 함께 가는 걸로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아마 철학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이 될 것입니다. 철학이 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일관돼야 됩니다. 철학을 가진 사람들이 일관되죠. 그죠? 아, 저 사람 철학이 있어. 그 얘기는요. 내 환경이 어떠한 환경이 만들어지건 간에 일관되고 지속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통일 미래를 설계할 때는요. 일관돼야 됩니다. 근데 안타깝지만은 우리나라는요. 5년마다 한 번씩 정부가 바뀌어가지고 좀 하다가 바뀌고 좀 하다 바뀌고 이런 일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일관되고 지속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에서는요. 통일 미래를 설계하기가 저는 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아이의 30년 후의 미래를 과연 내가 설계할 수 있을까? 자, 30년 후의 미래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인 거잖아요. 근데 30년 후에 우리 아이의 미래를 내가 설계한다?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통일 미래를 설계할 때는요. 2021년을 살아가는 우리의 시각이 아니라 2041년 혹은 2061년, 2081년 몇십 년 후에 그 시대를 살아갈 사람들을 염두에 두면서 설계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요. 이런 거예요. 저도 이제 우리 아이를 키우면서 요즘 저의 고민은 뭐냐면은 우리 아이의 30년의 미래를 어떻게 그릴까가 아니라 내 아이의 30년의 미래를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고민합니다. 나는 지금 저희 애가 중3, 초6인데 지금 중3인 내 딸한테 지금 6학년인 내 딸한테 나는 뭘 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는 것처럼 어쩌면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요. 통일 미래에 대한 설계도보다는 미래의 통일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지? 무엇을 할까? 이런 것을 고민하는 것이 지금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특히나 이제 통일비를 관련해서는요, 이런 것 또한 감안을 해봐야 됩니다. 사회가 급속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안 그래도 급속하게 변하고 있는데, 이 코로나가 또 겹쳐가지고 이 불확실성이 점점 더 심화되고 있죠. 그래서 미래를 예측하고 설계하는 것이 굉장히 큰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 한반도를 둘러싼 환경이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국과 중국 사이에 전략 경쟁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안타깝지만은 우리 한반도는 강대국들의 즉 열강들의 세력 다툼의 희생양이 되었었던 과거의 불운한 역사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했을 때 통일 미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겁니다. 저는 오늘 그래서 통일 미래 설계라는 제목으로 오늘 제가 여러 선생님들께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요. 이겁니다. 한반도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무엇을 할까요? 이런 말씀을 좀 오늘 드려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삼국지 보면은 이제 유비가 그 누굽니까? 그 제갈공명을 만나기 위해서 삼고초려하죠. 삼고초려는 굉장히 유명한 일화입니다. 저는요. 깜짝 놀란 것이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임동원 전 장관 아시죠? 임동원 전 장관을 삼고초려합니다.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면요. 92년 대선 때 이제 DJ가 낙선하고 나서 영국으로 건너갑니다. 그리고 94년인가요? 그 5년 다시 이제 돌아와서 정계 복귀하는데 그때 뭐 김대중 통일재단 같은 것들을 만들어요. 이때 이제 만들 때 사무총장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은 임동원이라는 사람을 생각을 합니다. 임동원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 사람은 육사를 나와가지고요. 박정희 정부 때부터 공무원 생활을 한 아주 보수적인 인물입니다. 그래서 91년도에 정년 은퇴를 하고 이제 쉬려고 하고 있었던 이런 타이밍이었어요. 94년도에. 그래서 이제 DJ가 국내로 돌아와서 통일재단을 꾸리면서 임동원을 반드시 사무총장 세우자 해가지고 DJ가 자신의 비서를 임동원 전 장관에게 보냅니다. 그때 임동원 전 장관 최고 생각. 아니, 그 전까지는요, 한 번도 이 두 사람은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알기로 김대중이라는 저 사람은 빨갱이인데 저 사람이 왜
나를 보자고 하지? 저 사람이 나는 뭔 일을 같이 하자고 나를 보자고 하지? 나는 김대중 씨를 만날 이유가 없습니다. 해서 정중히 돌려보냅니다. DJ가 또 보냅니다. 또 정중히 나는 안 만납니다. 돌려보냅니다. 3번 DJ가 사람을 또 보냅니다. 그때 임동원이가 아니 도대체 이 사람은 도대체 나한테 뭔 얘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3번씩이나 보내는 걸까? 한번 만나는 봐야 되겠다. 해서 이제 역사적인 DJ와 임동원 간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그 만남에서요, 임동원 전 장관이 피스메이커라고 하는 회고로 해서 스스로 쓴 이야기입니다. 2~3시간의 만남에서 DJ의 이야기를 듣고 DJ의 통일 철학에 나는 감명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다. 나는 그래서 내 앞으로의 내 일생은 DJ의 통일 철학을 완성하기는 것을 내 인생의 목표로 삼고 새로운 인생의 출발을 그때 생각하게 되었다. 이런 말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DJ의 통일 철학을 저는 강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요. 최소한 큰 정치를 하려면요. 자신의 철학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철학이 있어야지만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감화시킵니다. 아마 그 3시간 동안 임동원 씨한테 DJ가 무슨 말 했는지는 알려지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랑 토대가 되어가지고 햇볕 정책이라고 하는 것들이 아마 만들어지게 되었겠죠. 아무튼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은 결국 DJ의 통일 철학이랑요, 임동원이 30년 넘게 외교관 생활하면서 임동원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전략적인 판단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DJ의 철학과 임동원의 전략이 만나가지고 햇볕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때 두 사람이 합의한 것이 이거 3개입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은 절대로 안 된다. 2번째, 북한의 무력 도발은 용납해서는 안 된다. 3번째,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이 3가지를 합의하고 여기에 이제 기초해서 햇볕 정책을 만들어내고 그 결과로서 2000년에 6.15 선언이라고 하는 게 처음으로 이제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제가 99년도에 여러분들 서해교전이라고 들어보셨죠? 서해교전 사건이 99년도에 발생합니다. 그런데 서해교전 직전에요. 당연히 서해교전이 터질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죠. 서해교전 터지기 직전에 남과 북이 즉 DJ가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한테 약속을 합니다. 뭔 약속을 하느냐? 너희 먹고 살기 어렵지, 쌀 없지. 우리가 쌀을 지원할게. 남북대화 해보자. 그래서 쌀을 지원하기로 사전에 약속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쌀을 사가지고 이제 창고에 쌓아놓고 이제 내일 모레 쌀을 보낸다 하고 있던 그 찰나에 서해교전이 터진 겁니다. 난리가 났죠. 그래서 청와대에서 참모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참모들은 당연히 지금 쌀 보내면 안 됩니다. 라고 조언을 하죠. 큰일 납니다. 지금 안 그래도 여론이 안 좋은데 쌀 지원하면 큰일 납니다. 이때 DJ가 어떤 말을 하냐면요. 이거는 우리가 북쪽과 약속을 한 것이다. 비록 서해교전이라고 하는 불미스러운 사건이 생겼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약속은 지켜야 한다. 남북관계에서 어떤 일이 어떻게 발생할지 아무도 모른다. 이러한 사건이 터졌다고 약속을 안 지키게 되면은 남과 북 사이에서는 절대로 신뢰라고 하는 것이 쌓일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책임지겠다. 쌀 보내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쌀을 보냈습니다. 저는 그러한 과정에서 쌓인 신뢰가 저는 남북 정상회담을 만들어 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저는 이런 게 저는 철학적 베이스가 깔려 있을 때 가능하죠. 그죠? 아마 DJ만큼의 철학이 아니었다 한다면은 아우 쌀 보내면 안 되지. 보내지 마. 보류 결정을 했을 겁니다. 저는 이 정도의 철학을 갖추고 있어야지만 무언가 일관되고 지속된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통일의 설계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 지난주에 군사력 비교라는 강의를 들었던 것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이 얘기로 시작을 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군사력 비교는요, 사실은 방법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결과들이 나옵니다. 뭐 이제 지난주에 말씀을 드리셨는지 모르겠는데 가장 초보적이 뭐냐면요, 나달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북한의 군인 몇 명, 남한의 군인 몇 명, 북한의 총 몇 개, 남한의 총 몇 개, 북한의 탱크 몇 개, 헬기 몇 개, 전투기 몇 개 해서 하나하나 총은 몇 대 몇, 몇 대 몇 해보니까 이쪽이 세. 이런 식으로 아주 초보적인 나달색이라는 것이 있고 또 하나가 이제 군비라는 것이 있어요. 군사비. 결국은 군인이나 무기나 결국은 군사비의 문제인 거잖아요. 그죠? 무기를 많이 확충하기 위해서도 이제 군사비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양쪽이 군사비를 어느 만큼 많이 쓰고 있는가. 그래서 군사비도 두 차원으로 나뉘어집니다. 최근의 군사비가 있고요. 누적되는 군사비가 있겠죠. 그러니까 최근에는 이쪽이 더 많이 쓰고 있지만은 30년 동안 누적된 것은 이쪽이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 군사비와 누적된 군사비를 이제 같이 또 종합을 비교하는 아무튼 군사력 비교하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 저는 이제 구체적으로 지난주에 어떠한 방법을 말씀하셨는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군사력을 비교하는 방법에 따라 가지고 전혀 다른 결과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 예를 들어서요 나달색이라고 하면은요 나달색이라면은 북한이 무조건 이깁니다. 북한은요 우리보다요 인민군대가 우리 군대보다 2배 가까이 많습니다. 그리고요 예비군은요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특수부대 훨씬 더 많습니다. 나달색이로 그리고 탱크수 북한이 훨씬 많습니다. 근데 만약에 군비라면은요 우리나라 국방비가요 세계 제6위입니다. 6번째로 많이 쓰는 나라입니다. 국방비라면은 또 무조건 한국 이기죠. 그죠? 저는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군사력 비교가 현실에서 특히나 우리가 통일하는 데서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질까? 군사력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질까? 최근에 아프간에서 미군이 철수했잖아요. 20년 가까이 아프간 전쟁을 미국이 했습니다. 미군이 철수했다는 얘기는요. 미군이 아프간한테 진 겁니다. 세계 제1의 군사 강국이라고 하는 미국이요. 아프가니스탄이라고 하는 저 사막 나라. 이 나라한테 결국 20년 동안 전쟁을 해서 이기지 못하고 본토로 돌아갑니다. 이거는 군사력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옛날에 베트남 전쟁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죠? 세계 최강의 미국이 베트남이라고 하는 이 나라에 졌죠. 미국 역사에서 최초로 진 전쟁이 베트남 전쟁이었습니다. 군사력이 어느 만큼 의미가 있을까? 물론 남북 사이는 또한 다릅니다. 자, 또 하나 이런 얘기도 가능합니다. 남과 북이 싸우는 수가 있겠죠. 근데요, 남과 북이 싸우면은 남과 북만 싸울까요? 한국은 한미 동맹입니다. 한국이 북한과 전쟁을 하면은요, 미국은 미본토에서 69만 명의 미군을 지원하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남북이 싸우면은요, 미국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미국이 들어오면은 중국은 가만히 있을까요? 중국도 들어옵니다. 중국은요, 미국은 한미 동맹 때문에 들어오는 것이고요. 중국은요, 북중 동맹 때문에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임진왜란 있었죠? 임진왜란 때 중국이 들어왔습니다. 그죠? 임진왜란 때 중국이요, 일본과 맞서서 조선을 돕기 위해서 그 당시 명나라 군대를 파견하죠. 1950년 6.25 전쟁 터졌을 때 중국이 들어왔습니다. 그죠? 여러분, 1950년이 중국한테는요, 어떤 시기였냐면요, 49년도에 국공내전에서 승리하고 1년이 채 되지 않을 때였어요. 공산당을 만들고 나서 일본과 싸우고, 그리고 장개석과 싸우고, 30년 동안 그런 전쟁의 결과, 일본도 몰아내고, 그리고 이제 장개석의 국민의 정부도 이제
몰아내고 중국 공산당이 만들고 세웠던 중국 인민공화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를 49년 10월 달에 만듭니다. 여러분들이 모택독이라면 북한을 돕고 싶었겠습니까? 돕고 싶지 않았습니다. 근데요,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국은요, 중국에게 있어서, 중국 사람들에게 있어서요, 한반도는요, 어떤 거냐면요, 자기 집 마당입니다. 자기 마당 바로 앞에 대문 바로 옆에 있습니다. 내 나라는 아니지만요,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는요, 내 대문 바로 앞에서 전쟁하는 거예요. 중국은요, 북한이 좋건 싫건, 북한을 돕고 싶건 돕고 싫건, 중국 또한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개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50년 한국 전쟁에 비해서 남과 북의 군사 무기도 훨씬 발전했죠. 그죠? 그리고 이제는 미중, 북한 모두 핵무기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요, 이거는요, 상정 자체를 해서는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군사력 비교를 해서 어디가 세다, 어디가 약하다. 저는 이런 것에는 큰 의미는 갖지는 못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전 오히려요, 이런 질문을 했으면 좋겠어요. 군사력은 과연 평화를 가져오는가? 얼핏 생각하면요, 우리가 군사력이 세면은 평화를 가져올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런데요, 우리 대한민국이 1970년대서부터 국방비를 들여가지고 이제 무기를 개발하고 수입을 해왔습니다. 50년 동안 군사력을 증강을 해왔습니다. 50년 동안 군사력을 증강을 위해서 무수히 많은 국방비를 투여했는데 여전히 우리는 북한의 안보 위협에 빠져 있죠. 그죠? 자, 그러면은 얼마나 더 많은 돈을 쏟아 부어야 안보 위협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을까? 아, 어쩌면은 군사력과 안보 위협은 관계 없을지도 몰라. 저는 이런 발상의 전환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제정치 이론에 안보 딜레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내가 내 나라의 안보를 키우기 위해서 힘을 키워요. 자, 그런데 내가 힘을 키우는 걸 보고서 나의 경쟁하는 나라가 역시나 가만히 있지 않겠죠. 저쪽도 힘을 키웁니다. 그러면은 저쪽이 힘을 키우네? 난 또 힘을 더 키웁니다. 저쪽도 더 키웁니다. 서로 힘은, 즉 군사력은 끊임없이 올라가는데 상대방 또한 똑같이 군사력을 올리기 때문에 안보 위협은 변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더 상대방의 군사력이 더 커졌기 때문에 안보 위협은 더 커집니다. 이것을 안보 딜레마라고 합니다. 어쩌면 우리 한반도는요, 안보 딜레마에서 수십 년 동안 허덕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 안보가 위험해. 국방비 늘려. 군사력 올려. 북한도 마찬가지로 군사비 올려. 군사력 늘려. 무기 개발해. 위협. 어쩌면은 이러한 상황에서 탈피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일이 아닐까. 자, 그래서요, 저 이런 거예요. 통일미를 설계하기 위한 저는 첫 번째, 오늘 제가 이 자리에 계신 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고 싶은 첫 번째는 뭐냐면요. 어쩌면은 적대관계, 남북 사이에 적대관계를 해소하지 않고 협력관계로 협력관계로 전환시키지 않고서는요, 통일미래는 절대로 설계는 가능하지 않다. 이 적대적 관계를 협력관계로 전환하는 것이 통일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시도들이만 있었죠. 7.4 남북 공동성명, 남북 기본합의서, 6.15, 14, 판문점, 9.19 평양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다 서다 합의했다 파기했다 연락사무소를 돈 들여서 세웠다가 파괴했다가 난리를 치고 있죠.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협력이 멈춰요. 그죠? 협력이 멈추면은요, 남북관계는요, 멈춰 있는 걸까요? 후퇴하는 걸까요? 자, 남북 사이에
협력했어요. 합의를 해가지고 하다가 어떤 이유로 중단돼요. 그러면은 협력이 멈추는 거죠. 협력이 멈추면은 남북 관계는 그 자리에 멈춰 있는 걸까요? 후퇴하는 걸까요? 저는 남북 관계는요, 런닝머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런닝머신이 뭡니까? 끊임없이 돌아가요. 내가 런닝머신 위에서 넘어지지 않고 제자리 걸음을 하기 위해서는요, 딱 그만큼의 속도로 내가 움직여야지만 제자리 걸음이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런닝머신 위에서 멈추는 순간요, 저는 후퇴합니다. 어쩌면은 남북 관계는요, 협력을 멈추면은요,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후퇴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런닝머신 위에서 달리다가 멈추면은 바로 넘어지죠. 남북 관계는요, 어쩌면은 협력을 하다가 중단되면은요, 그 자리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후퇴해서 언젠가는 넘어지는, 즉 남북 사이에 안 좋은 상황이 생기는 이러한 것이 한반도의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통일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서는요, 현재의 적대 관계를 협력 관계로 바꾸자. 이 말씀 먼저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는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야, 북한 저놈들과 협력이 과연 가능할까? 이제 이런 질문이 이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아마도 다들 자기 나름대로의 생존 전략과 발전 전략을 가지고서 인생을 살아오셨겠죠. 그죠? 우리 앞에 계시는 이바다 선생님은 선생님대로 나름의 생존과 발전을 위한 전략이 있었을 것이고 어떤 분대로 있었을 겁니다. 근데 어쩌면은요,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분들이 자체의 생존 전략과 발전 전략이 동일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죠? 동일하지 않는 전략이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나의 생존 전략이 상대방의 생존 전략과 충돌하지 않기 때문이겠죠. 똑같기 때문이 아니라 충돌하지 않기 때문에 공동체라는 것을 아마 공동체라는 것을 유지를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저는요, 대한민국도 생존 전략과 발전 전략이 있죠. 마찬가지로 북한 또한 생존 전략과 발전 전략이 있습니다. 우리와 좀 다르죠. 우리가 자본주의적인 발전 전략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저쪽은 사회주의적인 발전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교적으로는요, 우리는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전략으로 안보 전략과 국방 전략을 짜는 발전 전략을 갖고 있다면 북한 사람들은요, 소위 말해서 자력갱생으로 우리 안보를 지키자라고 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발전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과 북이 서로 충돌한다는 것은 뭐냐면요, 어쩌면은요, 발전 전략이 충돌하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사회주의적인 발전 전략과 자본주의적인 발전 전략이 충돌한다. 이런 사고였는지도 모르죠. 저는 근데요, 이런 사고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북은 그들 나름대로의 발전 전략을 가질 수 있는 거 아니야? 북이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발전 전략을 갖고 있는 것이 우리의 발전 전략과 반드시 충돌하는 것일까? 우리가 동맹 전략을 갖고 있고 북쪽 저 사람들이 핵무기를 통한 자신의 안보 전략을 갖고 있다면 이것은 반드시 충돌하는 것일까? 저는 이러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만약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상대방의 생존 전략을 무시하는 순간 대화는 안 되겠죠. 북한의 발전 전략과 생존 전략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면서 대화하자라고 한 것은 아니었을까? 물론 이 같은 사고는 북한 사람도 같이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저는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면요, 저는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생존 전략 자체가 문제일까? 생존 전략이 충돌하는 것이 문제일까? 저는 생존 전략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사회주의적 생존 전략, 자본주의적 생존 전략 이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주의적 생존 전략과 자본주의적 생존 전략이 충돌하는 것이 문제라고 한다면 이 충돌하지 않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찾는 것이 새로운 해법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북한이 핵을 보유하려고 하는 발전 전략, 우리는 이제 비핵화를 하려고 하는 이 발전 전략, 이것이 충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 거지? 이러한 것들을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좀 해야 되는 고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북한을 바라볼 때, 혹은 북한 사람들이 우리 남쪽을 바라볼 때요, 옳고 그름, 선과 악이라고 하는 이분법적인 사고 체계에서 벗어났을 때 진짜로 대화와 협력이라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이 아닐까. 너희 틀렸어. 북한 너희들 틀렸어. 핵무기 틀렸어. 내려놔 임마.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으면 절대 대화할 수 없어. 어차피 이런 사고로는 절대로 대화는 가능하지 않다라는 얘기. 그래서 생존 전략이 충돌하지 않는 방법을 찾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이런 거예요. 남과 북이 지금 군사력이 엄청나게 올라가 있잖아요. 그죠? 남과 북이 군사력이 충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요, 이런 거죠. 군대를 없애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은요, 남북 군대들 사이에 신뢰를 만들어가는 것 또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군사적 신뢰 구축을 하는 것을 고민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것의 연장선상에서 종전선언이라고 하는 것 최근 화두가 되고 있죠. 한국전쟁 일단은 끝내자. 서로 간에 한국전쟁을 끝나지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서로 싸우는 하나의 계기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끝내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평화협정을 체결하자. 뭐 이런 것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통일비를 살리 관련해가지고요, 두 번째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상대방의 생존 전략을 인정했을 때, 상대방의 생존 전략과 발전 전략을 인정했을 때 비로소 진정한 대화는 가능하고, 그래서 어쩔 지금까지 우리가 가다서다를 반복했었던 이유는요, 어쩌면은 상대방의 생존 전략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한 것이 아니었을까라는 말씀을 두 번째로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세 번째, 핵무기. 핵무기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핵무기 얘기를 간단하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핵화입니다. 자, 비핵화는요, 핵무기가 없는 것이 비핵화가 아닙니다. 2018년 문재인, 김정은 남북 정상이요, 9월 달에 평양에서 합의를 봤습니다. 한반도 비핵화를요,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핵무기가 없고 핵 위협이 없는 한반도라고 한반도 비핵화를 정의했습니다. 저는 굉장히 탁월한 정의다라고 생각합니다. 한반도 비핵화는요, 핵무기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핵무기도 없애야 되고 핵 위협도 없애야 한다는 거예요. 핵무기는 뭐겠습니까?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죠. 그죠? 핵 위협은 뭐겠어요? 북이 받고 있는 핵 위협이죠. 북한은요, 미국이 자기들을 핵으로 위협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핵무기도 없애고 핵 위협도 없애자. 이것이 한반도 비핵화의 정의입니다. 핵은 핵탄두와 핵물질로 구성이 되는데, 저는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비핵화 얘기 많이 하죠. 비핵화는 가능할까요? 비핵화가 만약에 가능하지 않다고 하면은요, 아마 저는 굉장히 한국 사회에서 살기 어려울 겁니다. 비핵화는요, 가능한데요, 어떤 비핵화의 방법에 대해서 저는 좀 다른 말씀을 좀 드려보려 합니다. 많은 분들이 비핵화면 이제 북한이 핵무기를 없애야 되고, 북한이 핵무기를 없애는 것을 검증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즉, 검증을 통한 비핵화를 많이 말들 하고 굉장히 일리 있어 보이죠. 당연히 검증해야죠. 그죠? 자,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비핵화를 검증한다는 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북한이 핵무기를 진짜로 없앴는지를 우리가 확인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정보가 뭘까요? 북한이 핵무기가 없애는 걸 확인해야 돼. 이걸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정보가 뭐겠습니까? 북한이
핵무기를 몇 개 가지고 있냐. 이게 있어야죠. 그죠? 100개 가지고 있는지 50개 가지고 있는지가 확인돼야 나중에 없앴네 확인되죠. 즉 비교 기준, 비핵화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자, 검증을 통해서 비핵화를 하려면은요. 첫 번째, 북한이 핵무기를 몇 개 가지고 있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북한이 몇 개 가지고 있는가를 아는 방법은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북한이 나 100개 있어 했을 때 그러니 인정하는 거죠. 두 번째, 북한이 100개 있었어. 웃기지 마. 너 200개 있잖아. 네 말 못 믿겠어. 자, 그럼 뭐겠어요? 내가 가서 확인해봐야 되겠어. 그래서 직접 들어가서 핵무기가 몇 개인지 1개, 2개, 3개, 4개 세봐야 됩니다. 여러분, 북한에 들어가서 핵무기가 몇 개 있는지 세는 것이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거는요. 그죠? 절대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북한이 다 보세요. 미쳤습니까? 절대 안 하죠. 그죠? 따라서요. 핵무기를 검증하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인 북한이 핵무기를 몇 개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과학적인 확인은 불가능합니다. 애시당초. 그래서요. 비핵화는요. 신뢰를 통한 비핵화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기술적 검증으로 비핵화를 하겠다고 덤비는 순간요.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반드시. 그죠? 자, 첫 번째가 북한의 핵무기를 확인하는 거였어요. 자, 확인하고 쳐요. 비핵화했어요. 그러면 한 번 더 들어가서 진짜로 없앴는지를 다시 한번 쭉 봐야 되겠죠.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요. 비핵화는요. 검증을 통한 비핵화는요.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100년이 가건 200년이 가건 미국이 핵무기로 설령 위협한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북한은 수용하지 않을 겁니다. 유일하게 가능한 비핵화의 방법은요. 신뢰에 기반한 비핵화입니다. 북한이 50개 있어 하면은 믿는 겁니다. 그냥. 그리고 협상을 해요. 물론 이제 기술자들이 왔다 갔다 하겠죠. 그래서 핵시설 동결하고 나중에 핵무기다 없앴어 하면은요. 믿어주는 겁니다. 이거는요. 이거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비핵화를 우리가 하려고 하면은 방법이 이거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전히 많은 분들이 북한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검증해야 되겠어 하고 얘기를 많이 하죠. 저는 그걸로는 절대로 비핵화는 가능하지 않다. 그리고 두 번째, 따라서 신뢰에 기반한 비핵화이기 때문에요. 비핵화는 신뢰가 어느 만큼 쌓이는가에 따라서 속도가 좌우되겠죠. 북한과 미국 가장 오래된 적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신뢰가 거의 바닥이죠. 신뢰를 쌓아나가는 과정은 꽤 오랜 시간을 요구할 겁니다. 따라서 비핵화도요. 오랜 시간을 요구합니다. 쉽게 안 됩니다. 절대로. 1년, 2년 안에 안 됩니다. 빨리 잡아야 10년, 20년 잡아야 됩니다. 네, 완전한 비핵화는요. 그래서 우리는요. 검증을 통한 비핵화는 안 된다. 신뢰밖에 방법이 없다. 그리고 신뢰이기 때문에 오랜 시간을 요구한다. 이것이 아니면 힘들다. 그리고 협상의 주체는요. 북한과 미국입니다. 이거는요. 안타깝지만은요. 한국은요. 협상에 동일한 주체로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비핵화 핵무기가 발생하게 된 근본적인 배경이 뭐냐면요. 이거는 김대중 대통령이 정확하게 얘기를 했어요.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한 이유는 북미 적대관계의 산물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북한과 미국이 적대관계에 있기 때문에 북한이 핵개발하기 때문에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미 적대관계를 해소해야 된다. 북미 적대관계를 해소하는 주체는 북한과 미국이죠. 그죠? 아무리 바로 우리 위에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북한이 우리와 통일의 상대방이라고 하더라도요. 핵무기 협상과 통일 협상은요. 다릅니다. 그래서 비핵화 협상은 북한과 미국이 하도록 하는 것이고 우리는 이제 남북 관계를 발전시키는 협상을 하는 것이고 이 두 과정이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 우리도 비핵화 협상에 참여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요. 미국도 싫어하고 북한도 싫어합니다. 미국도 싫어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북한에 ICBM이 있습니다. 제가 문제 한 개 낼까요? 제가? 재미난 문제?
여러분 ICBM이 뭔지 아시죠? 대륙간 탄도미사일, 즉 태평양을 가로질러 가지고 날아갈 수 있는 미사일입니다. 여러분 지구상에요 ICBM을 갖고 있는 나라는 몇 개일까요? 한번 찍어보십시오. 한번. 2개요? 3개 어디입니까? 러시아? 아닙니다. 2개 아닙니다. 5개 어디요? 미국, 영국, 러시아, 북한, 프랑스요? 5개? 다 틀렸습니다. 자, ICBM 보유국을요, 구글로 검색하면요, 답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어떤 데는 3개, 어떤 데는 4개, 어떤 데는 5개, 어떤 7개. 무엇이 정답인지 알 수가 없어요. 정답을 말씀드릴게요. ICBM을 보유한 나라는요, 4개입니다, 4개. 어디겠어요? 미국, 러시아, 중국, 그리고 북한입니다. 자, 검색을 하시면은요, 영국, 프랑스를 ICBM 보유국으로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하나, 인도와 이스라엘, 이런 나라들을 ICBM 보유국으로 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근데 그걸 안 쳐요. 자, ICBM은요, 한마디로 말해서요, 아시아 대륙에서 쏜 미사일이요, 태평양을 지나가지고 미국을 때릴 수 있는 미사일입니다. 그죠? 이거의 핵심은요, 이거예요. 자, 영국, 프랑스는요, ICBM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영국이나 프랑스는요, 잠수함 발사 미사일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인도랑 이스라엘, 이런 나라들이 ICBM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데, 인도와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미사일은요, 6,500km짜리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6,500km 이상을 ICBM으로 분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6,500km로는요, 인도에서 쏜 미사일이 미국으로 안 날아갑니다. 그죠? 6,500km로는요, 이스라엘에서 쏜 미사일이 미국으로 안 날아가요. 결국은 태평양 대서양 건너가지고 미 본토로까지 즉 큰 바다를 건너갈 수 있냐 없냐인데, 따라서 큰 바다를 건너서 다른 대륙의 국가를 때릴 수 있는 ICBM을 갖고 있는 나라는요, 4개밖에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2017년까지는 미국, 중국, 러시아 3나라였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 북한이 ICBM 개발에 성공을 하죠. 7월 달에 2번의 시험 발사, 11월 달에 1번의 시험 발사. 11월 달에 시험 발사한 미사일이 1000km에서 13,000km. 평양에서 뉴욕까지의 거리가 12,000입니다. 그래서 미 본토를 때릴 수 있다. 아무튼 이런 건데, 비핵화 협상에는요, 자, 비핵화는 비핵화는 뭐냐면은 핵무기가 없고 핵 위협이 없는 거예요. 어쨌거나 핵과 관련된 겁니다. 따라서 ICBM은요, 비핵화 협상이 아니죠. ICBM은 핵무기가 아니라 미사일입니다. 그죠? 따라서 ICBM은 별도로 또 가야 됩니다. 아무튼 그래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문제인데, 3번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함으로써 우리 한국의 안보가 훨씬 더 위험해졌다 라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저는요, 반대로 생각합니다. 북한이 핵을 보유한 것은 우리 안보와는 큰 상관이 없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자,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한 게 2003년도거든요. 2002년까지 북한이 핵무기가 없었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02년까지 북한이 핵무기가 없었던 2002년도까지 우리는 북한의 안보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까? 안 받고 있었습니까? 받고 있었죠. 핵무기가 없을 때도 우리는 북한의 안보 위협을 받고 있었어요. 그죠? 자, 일단 첫 번째 이겁니다. 2번째. 그러면은 핵무기가 있으면은
더 커지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자,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는요, 핵발전소, 원자력 발전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가 재래식 공격을 받아서 되면은요, 핵무기가 터지는 것과 똑같은 피해를 우리는 봅니다. 따라서요, 북한이 핵무기를 쏴서 남한에게 피해를 끼치나 북한이 핵무기가 아닌 재래식 무기로 남한에게 피해를 끼치는 정도는요, 사실은요, 크지 않습니다. 서울에 주유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안 그래요? 자동차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서울이 핵 공격을 받지 않고요, 재래식 공격만 받아도요, 서울은 불바다가 됩니다.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가요, 엄밀하게 따지면요, 우리한테 더 큰 위협 아닙니다. 이미 그 이전에 북이 가지고 있는 무기로, 그리고 남북 사이의 분단 체제, 적대 관계, 이걸로 우리는 충분히 북한으로부터 위협을 받아오고 있었어요. 핵무기 때문에 더 커졌다? 저는 의미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제가 이런 말씀까지 드리기는 좀 싫은데, 여러분, 제가요, 자살하고 싶어요. 예? 권총으로 빵! 한 방 쏘죠. 그죠? 한 방으로 쏴서 내가 죽나? 따발총으로 드르륵 해서 내가 죽나? 똑같죠. 그죠? 권총 하나나 다발총이나 나는 똑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에 따른 우리가 받는 안보 위협은요, 사실은요, 물론 훨씬 더 처참할 수 있겠으나 끝장나는 측면에서는 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너무 지나치게 핵에 대한 공포가 저는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이 핵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절대로 안 된다, 이런 건데요. 북한이 핵을 갖기 전에도 굉장히 큰 위협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래서요, 요즘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것이요, 비핵화를 통한 평화예요. 그죠? 북한이 비핵화를 해야지 평화가 이루어진다. 이것이 이 논리가 성립을 하려면은요, 북한이 핵을 보유한 3년 이전 한반도는 평화로웠어야죠. 그죠? 2002년까지도 우리는 평화롭지 않았잖아요. 그러면요, 마찬가지예요. 평화를 통한 비핵화가 우리의 노선입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평화를 통한 남북대화, 평화를 통한 비핵화, 평화를 통한 번영, 이것이 우리의 전례가 되어야 되지, 비핵화를 통한 평화는요, 앞서 말했죠. 비핵화는요, 오랜 시간 걸려요. 오랜 시간 걸리는 것을 전제로 해서 평화, 이거는 평화를 만들지 말자는 겁니다. 그죠? 저는 그래서요, 자, 오늘 제가 세 번째로 같이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요, 비핵화라고 하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저는요, 저라고 생각합니다. 망령이라고 생각합니다. 망령. 이 망령에서 좀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비핵화는요, 물론 필요합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데요, 비핵화에 대한 망령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를 통한 비핵화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북한의 핵무기가 우리에게 이전보다 그만큼 결정적인 위협 변수는 되지 못한다. 반면에요, 북한 아니 미국에게는요, 큰 위협이 되죠. 특히나 북한이 ICBM까지 개발 상황에서는요, 이거는 미국한테 어마무시한 위협이 되겠죠. 그러니까 미국한테는 북한의 핵 보유와 ICBM 보유가 미국에게는 엄청난 위협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우리 입장에서는요, 큰 차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꼭 같이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정말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중에 깜짝 놀란 발언이 하나가 있었는데요. 2007년도에 북이 ICBM 쓴다고 할 때 문재인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하냐면요, 북한이 ICBM에 핵탄두를 장착하는 것이 레드라인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의 입장에서 북한이 ICBM에 핵탄두를 장착하는 것이 레드라인이다, 이게 맞는 설정일까요, 이게? 여러분, 자, 북한은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 미사일이 있어요.
우리한테 위협이 되는 미사일은 단거리겠습니까? 중거리겠습니까? 장거리겠습니까? 단거리예요. 한국 대통령이라면요, 단거리 미사일에 핵탄두를 장착하면서 이건 참을 수가 없어. 이 말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ICBM에 핵탄두를 장착하는 것이 레드라인이다. 이 말은 누가 할 말입니까? 미국 대통령이 할 말인 거예요. 이거는요, 한국 대통령이 할 필요가 없는 말입니다. 왜냐? ICBM은요, 부메랑이 아니에요. 날아가다가요, 돌아와가지고 한국 때리지 않습니다. ICBM은 그래서 미국으로 가는 거예요. 정말로 북한 핵과 미사일 우리에게 위협이라고 한다면요, 단거리 미사일에 핵탄두를 장착하면 안 돼! 이 말 해야죠. 그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같은 사람도 이 좀 미안한 표현이지만은 이 망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ICBM은 우리랑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 상관이. 우리 안보랑은요. 그죠? 저는 이런 좀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얘기했었죠. 핵무기가 없을 때도 우리는 불안했어요. 우리한테는 그러면은 선비핵화가 우리가 할 일입니까? 선평화가 우리가 할 일입니까? 우리는 선평화입니다. 선평화. 많은 사람들이 선비핵화 하는데요. 아닙니다. 선평화입니다. 그리고 평화가 만들어져야 비핵화도 가능합니다. 이게 세 번째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제 외교와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주변국 얘기 드립니다. 우리는 참 반도잖아요. 특히나 이 4대 열강이 다 모여있는 반도 국가에 살고 있죠. 우리는 오랜 기간 동안 강대국들의 전쟁의 틈바구니에서 고통받아 왔습니다. 1300년 가까이 됐죠. 청일전쟁, 그죠? 러일전쟁, 태평양전쟁, 한국전쟁 등등등등 많은 왔습니다. 그리고 동북아시아 패권전쟁은요, 한반도에서 시작됐습니다. 청일전쟁이 뭐였습니까? 청나라와 일본이 동북아시아를 놓고 벌인 패권전쟁이었습니다. 러일전쟁, 러시아와 일본이 벌인 패권전쟁이었었죠. 한국전쟁, 결국 미국과 소련이 냉전시대, 구축하는 과정에서의 패권전쟁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결국 모든 시대, 동북아시아에서의 어떤 시대이건 모든 시대의 패권 경쟁은요, 한반도에서 시작됐습니다. 이게 반도 국가의 운명입니다. 안타깝지만 어쨌거나 이런 거예요. 주변국들 모두가 한반도를 그래서 자신의 영향력 하에 두려고 하죠. 중국이 한국전쟁에 개입하지 않을 수 없었던 이유, 북한이 붕괴되면은 자신한테 안 좋아진다는 거였기 때문이었죠. 아무튼 이런 겁니다. 자, 여러분, 강대국이 우리의 통일을 바라겠습니까? 절대 안 바랍니다. 미국 안 바랍니다. 중국 안 바랍니다. 러시아, 일본 안 바라죠. 그죠?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강대국들로부터 자유로워졌을 때 우리는 통일 미래를 설계할 수가 있습니다. 강대국들의 틈바구니에 빠져 있으면요, 통일 미래를 설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이런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북한이 자력경생 얘기만 하잖아요. 결국은요, 통일은요, 우리 민족이 자력갱생 해야 됩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요, 자, 남쪽에 사는 우리는, 북쪽에 사는 북한 동포들은요, 남과 북을 사이에 연대를 추진해야 됩니다. 우리가 통일을 한다 하면요, 통일 관련해서 유일하게 손잡을 수 있는 사람들은 북한밖에 없습니다. 저 빨갱이들 안타깝지만은요, 그들이 빨갱이이건 탈행이건요, 우리가 통일을 바란다라면요, 북한 사람들과 손을 잡아야 됩니다. 북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통일을요 바란다고 하면은요, 남쪽 우리들과 손을 잡아야 합니다. 방법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남과 북이 손을 잡지 않으면요, 통일은 절대 안 됩니다. 절대로. 정말로 통일을 바란다면요, 저는 말합니다. 연북해야 합니다. 친북, 반북 이런 게 아니라요, 연북해야 됩니다. 우리는 연북하고요, 북쪽은 연남해야 됩니다. 남과 북이 서로요 연대해야 됩니다. 자, 우리는 그러면 야, 북한 저놈들과
북한 저놈들과 연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죠. 통일을 원한다면. 저 사회주의자들, 저 공산주의자들, 저 일당 독재, 저희들과 어떻게 연대해야지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저는 근데요, 방법은 사실은 보였죠. 여러 차례 합의도 하고 대화도 했잖아요. 그죠? 아무튼. 자, 그래서요, 주변국 얘기에서의 결론은요, 주변국 누구도 우리의 통일을 바라지 않는다. 통일을 바란다면요, 북과 남이 서로 연대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특히나 북과 남이, 남과 북이 연대해야 되는 이유를요, 저는 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미중 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잖아요. 그죠? 미중 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데 이거는 과거와 똑같은 겁니다. 청일 간에, 러일 간에 이것처럼. 그래서 만약에 이런 거예요. 미국과 중국이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고요. 미국은 그래서 일본을 자기 편으로 지금 끌어들이고 있죠. 중국은 러시아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북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죠. 미국은 한국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반복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한반도에서는 이거밖에 벌어지지 않습니다. 남과 북은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의사와 무관하게. 그래서 더더욱더 남과 북이 연대해야 됩니다. 연합해야 됩니다. 그들이 노골적으로 말을 하지 않지만요, 우리의 싸움을 부추기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싸움을. 절대로 이 틈바구니에서 싸워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미중 패권 경쟁입니다. 강대국 정치의 필연적 귀결이라고 제가 적었습니다. 자, 유일초 강대국이 있습니다. 이 강대국의 지위를 위협하는 또 하나의 나라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둘 사이에는요, 어느 순간 전쟁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인류의 모든 역사는 이 패권 전쟁의 역사였습니다. 패권 전쟁에서 승리한 나라가 이제 세계 패권을 쥐는 거죠. 미중 경쟁 패권 전쟁입니다. 근데요,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은요, 과거와는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 미국과 중국은요,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과거처럼 군사적인 충돌이라고 하는 전쟁으로까지 치닫지는 못하는 겁니다. 왜냐? 내가 쟤를 때리면은 쟤도 나를 핵으로 때릴 것이기 때문에 안 때리는 겁니다. 옛날에 쓰면은 벌써 전쟁이 났어도 몇 번 날 상황이었었죠. 미중 패권 경쟁은 핵무기 시대의 패권 경쟁이기 때문에 전쟁이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건 굉장히 좋은 일이죠. 하지만요, 전쟁이 쉽게 나지 않기 때문에요, 미중 패권 경쟁은 오랫동안 진행될 겁니다, 아마. 전쟁이면은 그냥 한 방에 끝나버리죠. 근데 상대방이 항복할 때까지, 어떻게? 경제적으로 항복할 때까지 엄청 오래 갈 겁니다. 미군 패권 경쟁의 후과를 최소화하는 것이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죠? 네. 우리는 청일, 러일 등등등등 패권 경쟁의 가장 큰 후과를 받아왔었던 것이고, 이제 우리 선택은 이 후과를 최소화하는 겁니다. 이것을 최소화하는 방법, 사실은요, 간단합니다. 한국은 지금 지나치게 미국 쪽에 편중되어 있죠. 그죠? 한미 동맹이지 않습니까? 그죠? 사드라고 하는 거, 선생님도 어떻게 하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사드는요, 중국의 군사적 움직임을 탐지하기 위한 레이더입니다, 레이더. 사드를 이제 요격 체계로 물론 되긴 한데, 사드의 핵심적 가치는 뭐냐면요, 5,000km짜리 반경, 5,000km를 탐지하는 거예요. 이것을 성주 사드 기지에다가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사드는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겁니다. 즉, 사드를 한국에 배치했다라는 얘기는요, 한국이 미국의 대중 견제를 위한 군사적 움직임에 같이 함께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도 상관이 없죠. 미국이 이길지 중국이 이길지 알 수 없고요. 두 번째, 이거는 오래 갑니다. 오래 갑니다. 오래 가기 때문에 한쪽에 붙어 있는 순간 장기간에 걸치는 미중 패권 경쟁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피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선택은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을 추구하는 겁니다. 자, 이게 미국이고 이게 중국입니다. 한국이 굉장히 이쪽에 와 있는 거예요. 이거를요, 서서히 옮겨서 가운데 위치해야 됩니다.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 가운데 있었는데 너무 일찍 와 있어요. 차근차근 옮겨서 가운데에 위치해야지만 효과를 최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저는요, 탈미해야 합니다. 미국으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지나치게 한국은 미국화되어 있죠. 정치, 군사, 경제 모든 면에서. 물론 이것을 일순간에 바꿀 수는 없습니다. 차근차근 탈미에서요, 친중으로 가자는 것이 아니라 탈미에서 가운데로 서기 위한 이와 같은 외교 노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제가 오늘 같이 말씀 나누고 싶은 통일미를 서기 위한 5번째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해외여행은요, 섬나라 사람들이 쓰는 말입니다. 그죠? 해외가 뭐예요? 바다 건너 나간다는 거잖아요. 해외가. 그죠?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가 아시아 대륙이랑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언어 안에 그냥 해외라는 말이 그냥 붙어 있을 정도로 우리 스스로의 적기성을 섬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아주 강하죠. 섬으로 인식할 경향이 있다 보니까 대륙으로의 상상력이 많이 막혀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상상력을 좀 키워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요. 사실은 미국은 대표적인 해양 국가입니다. 그죠? 중국은 대표적인 대륙 국가죠. 섬나라들은 해양 국가고 대륙은 대륙 국가입니다. 그래서 반도는요,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이 만나서 충돌하는 곳이 반도잖아요. 그래서 청나라라고 하는 대륙 세력, 당시에 일본이라고 하는 해양 세력, 러시아라고 하는 대륙 세력, 일본이라고 하는 해양 세력, 소련이라고 하는 대륙 세력, 미국이라고 하는 해양 세력, 중국이라고 하는 대륙 세력, 미국이라고 하는 해양 세력, 이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의 틈바구니에 있는 것이 한반도의 반도 국가인데, 그래서 이거는요, 대륙 세력으로부터도 공격당하고 해양 세력으로부터도 공격당하는 이와 같은 처지로 우리 반도 국가의 처지를 상정을 하죠. 하지만 저는요, 이것 또한 좀 바뀔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첫 번째. 자, 이게 2016년도에 삼성전자가 새로운 삼성에서 생산한 전자제품을요, 유럽 대륙으로 운송하기 위한 새로운 프로젝트를 소개한 겁니다. 자, 파란색이 기존 경로입니다. 어떻게 됐어요? 바다로. 자, 배에 실어가지고 컴퓨터, 노트북, 냉장고 이런 것들을 배에 실어가지고 이동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2016년도에 삼성전자에서 획기적인 운송 방안을 냅니다. 뭐냐? 부산에서 배를 타고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으로 이동을 해서 거기서 기차에 실어가지고 유럽으로 보내자. 저 어때요? 저는 이거 보고서 정말 어이가 너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상상력이 얼마나 막혀 있는가. 여러분, 부산에서요, 기차로 바로 유럽까지 갈 수가 있어요, 우리는요. 우리는 섬나라가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요, 인천에서 서울에서 바로 대륙으로 갈 수가 있어요.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상 자체가 불가능했다라는 거죠. 그죠? 자, 고려시대 병난도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병난도는요, 해양 문명과 대륙 문명이 만나는 곳이었습니다. 고려시대 때 가장 발달한 문명지였습니다. 모든 해양 세력들 다 모였습니다. 모든 대륙 세력들 다 모였습니다. 반도국가라고 하는 것은요, 어떻게 처신하는가에 따라서 양쪽으로부터 공격받는 처지에 놓일 수도 있고요, 양쪽의 문화를 동시에 흡수하고 수용을 해서 새로운 문화를 만들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지정학적인 어드밴티지를 누릴 수도 있는 처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러면은 반도 국가라고 하는 우리 한반도의 지정학적 구조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양쪽으로부터 견제받고 혹은 견제받는 이러한 반도국가가 아니라 양쪽의 문명을 동시에 수용하는 새로운 문명을 만들어내는 이러한 상상력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평화와 공동번영, 철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북은 지하자원이 풍부하죠. 남은 대신 경공업이 잘 발달돼 있습니다. 이거 예전부터 되어왔었던 이야기입니다. 남과 북이 전 세계가 공동으로 강조하는 것이 과학기술이죠. 북한도요, 김정은 체제에 들어와서 김정은 위원장이 2012년도에 가장 강조한 게 뭐냐면은 새세기 산업혁명입니다. 과학기술에 기초한 새세기 산업혁명. 북한도 과학기술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죠. 그 결과 북한이 모든 분야는 아니지만은요, 북한도 나름대로 자기들이 세계적 수준에 올라와 있다라고 평가하는 과학기술 영역들이 있습니다. 실제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ICBM, 세계 4대국이라고 했었죠. 미사일 기술, 로켓 기술은요, 북한이 세계 4위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인공위성 기술이 발달돼 있어요. 남과 북이 윈윈하는 거죠. 저는 이러한 상상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정부는요, 우리가 개발한 인공위성을 궤도에 올리기 위해서 러시아에, 일본에 돈을 주고 대리발사했습니다. 저는 그런 새로운 상상력도 가능하다. 금강산, 설악, 연계 관광 코스, 관광 이런 것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통일 없는 평화를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굳이 북한과 굳이 통일까지 할 필요가 있냐, 그냥 평화롭게 지내면 되지. 이런 말씀들도 많이 하시는데요. 우리가 평화롭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남과 북이 분단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통일 없이 평화롭게 잘 산다? 이거는요, 한반도의 분단의 현실을 모르는 소리입니다. 남과 북이 분단됐으면요, 끊임없이 평화가 위협받을 겁니다. 앞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한반도는요, 런닝머신입니다. 끊임없이 뒤로 돌아가는 런닝머신입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평화와 통일은 함께 가야 합니다. 그래서 분단체제의 해소 없이는 평화는 불가능하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저는 우리 한반도가요, 120년 넘게 굉장히 역사적 굴레를 저는 계속해서 받아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120년 동안 동아시아에서는 계속 전쟁이 일어났었죠. 청일전쟁, 그죠? 청일전쟁, 러일전쟁 시작되는 이때 우리는 식민과 전쟁을 경험을 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30년 동안 전쟁이 계속됐죠. 그 결과 한반도는 분단과 전쟁을 경험을 했습니다. 지금 또다시 한반도를 둘러싸고서요, 미중 간의 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과 일본 사이에 역사 전쟁 심하게 일어나고 있죠, 지금. 과거 일본 식민 지배를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역사 전쟁 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북한과 미국 사이의 핵대결도 아마 당분간 지속될 겁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요, 미중 전략 경쟁 오랜 기간 동안 계속됩니다. 한국과 일본의 역사 전쟁 오랜 기간 동안 진행이 될 겁니다. 북미 핵공방, 아까 제가 비핵화 오랜 기간 걸린다고 했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이요, 단기간에 끝날 수 있는 환경이 없습니다. 차근차근 돌이켜봐야 됩니다. 우리는요, 1차 이때, 2차 이때 전쟁과 분단과 식민이라고 하는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또다시 역사가 되풀이 될 것이냐, 아니면은 고려의 병난도처럼 어쩌면은 새로운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을 모두 아우르는 새로운 한반도의 새로운 문명을 만들어 낼 것이냐. 어쩌면은 한반도의 통일이 가능할 때는요, 우리 한반도가 해양 세력과 대륙 사이에 틈바구니에서 허덕이는 이게 아니라 어쩌면은요,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을 아우르는 새로운 가치를 가지고서 새로운 발전을 모색했을 때 한반도의 통일 미래 또한 가능해지지 않을까
하는 말씀 드리면서 제 얘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